네, 안녕하세요. 시사M 지금 우리는 임세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요일에 찾아오는 손종학입니다. 네, 오늘도 강은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일보 강은선 기자입니다. 네, 자, 이 지역의 일꾼을 뽑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이니까 이제 넉 달도 채 남지 맞습니다. 않았습니다. 네. 지역 정치권이 막 술렁이고 있는 게 어떻게 강경하게 느껴지시나요? 네, 그 이틀 전에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했잖아요. 이제 네. 벌써부터 이제 그 열심히 물밑으로 이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대전 유서을 지역구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을 탈당했어요. 지역정가 막 요동치고 소용돌이 칠 것 같아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이상민 그 민주당 의원이 그 지난 3일 민주당을 탈당을 했는데요.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대한 반발로 이제 보입니다. 그 이상민 의원 탈당 이후에 그 대전시 의원과 또 유성 구의원들이 이제 동반 탈당을 하면서 탈당했더라고요. 네, 여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상민 의원은 이제 무소속으로 이제 선거를 치르는 게 좀 어려울 가능성이 나오면서 이제 국민의힘 입당이라든지 이제 신당 창당에 이제 합류하는 거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민심의 향방이 참 과연 어디로 갈지 이번에 그렇습니다. 되게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지역 발전을 시킬 대표 주자를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정말로 정책도 꼼꼼히 살펴보고 그리고 인물 됨됨이도 찬찬히 살펴봐서 정말로 일꾼다운 일꾼 뽑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시사M 지금 우리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주요 이슈들을 이제 강은선 기자와 함께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대전 중구청장 자리가 이제 공석인데요.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이 이제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직을 상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부구청장 권한 대행 체제가 이제 됐는데요. 이장우 시장이 그 김 구청장의 그 거리 다음 날에 그 부구청장 교체 인사를 예고하면서 좀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장우 시장이 왜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런 인사를 단행하게 된 걸까요? 네, 일단 이장우 시장은 이제 지난 4일자로 그 부구청장 교체 인사를 단행을 했고요. 네. 일단은 그 대전시에 이제 굵직굵직한 현안이 중구 지역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뭐 대전 새 야구장 건립이라든지 뭐 보문산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좀 대전시의 그 현안이 중구에 이제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중구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발을 맞춰서 대전시와 이제 중구가 이제 이를 이제 협력을 해야 되다 해야 보니까 되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장우 시장은 이제 부구청장 교체를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고요. 또 이제 뭐 김광신 전 이제 구청장의 뭐 공약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그 대전시가 조금 더 이제 백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제 취지이지만 그 정치적으로 또 본다면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이 좀 맞물리면서 재선과 총선이 맞물리면서 좀 어떤 그 총선을 염두에 둔 인사가 아니냐라는 좀 지적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구 쪽에 이렇게 거리를 다녀보면은 이제 플래카드에 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보문산 개발만 놓고 보더라도 여야가 아주 극렬하게 대립을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마 이런 게 오지 않았나 싶은데 교수님 그 네. 사실 부구청장은 임명 권한이 사실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지방자치법을 보면 네. 명백해요. 지방자치법 중에서 가장 조문이 쉬운 조문이에요. 1, 2, 3조입니다. 네. 123조. 123조. 예. 그다음에 조담의 항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항. 사항. 너무 기억하기 쉽죠? 123조 4등에 딱 정해져 있어요. 네. 부구청장이나 임명관장은 구청장이다. 아. 법은 명백합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인사교류 차원에서 또 시청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이제 부구청장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강 기자님? 네, 그동안에 이제 그 대전시장이 자치구 부단체장을 이제 그 인사교류 차원에서 인사를 냈었었는데요. 이건 좀 네. 관행으로 그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에는 그 자치구의 그 단체장이 부단체장 그 임명권을 갖고 있고요. 다만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그 인사교류 이제 협약을 해서 뭐 공무원의 역량 강화 또 이제 상호 발전 도모 등의 취지로 그 인사교류 차원에서 이제 대전시장이 부구청장 인사를 해왔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2020년에 박용갑 전 중구청장의 경우 그 잘못된 그 인사 관행을 바로 잡겠다면서 직접 이제 그 구청장의 권한으로 부구청장 인사를 단행했었어요. 근데 이때는 또 대전시 공무원 노조가 그동안의 인사교류 관행을 중구가 이제 그 사전 깼다. 협의 없이 깼다면서 이제 오. 집단 반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중구 의회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그 이장호 시장을 지방자치권 훼손 또 이제 직권 남용으로 이제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근데 그동안에 사실 인사교육 차원의 그 부구청장 그 인사에 대해서 구회가 이렇게 반발한 적은 없었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재선거가 내년 총선에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이제 그 서로 간에 좀 복잡한 셈법이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또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법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구청장에 대해서는 구청장 본인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임명권은 분명하기 때문에 물론 시와의 교류 협력이라든가 상호 증진을 위해서 협의할 수 있는데 협의는 법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실은 법적으로는 물론 대전시의 입장도 일정 부분 이해가 가지만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게 뭐 사실 좀 다른 시기에 나왔으면은 이렇게까지도 갈등이 없었을 것 같은데 또 총선을 또 얼마 안 남은 시점이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중구청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좀 빨리 수습이 돼야 우리 지역민들에게 또 피해가 가는 일이 그렇습니다. 없어지겠죠. 네. 예. 다음 이슈 좀 가볼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자, 도통 답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제목을 갖고서 우리 강은성 기자가 두 번째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십니까? 네, 그 소아과 기피 현상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 일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는 전국 최초의 소아 전문 응급센터인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 축소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네, 의료진이 부족해서라는 이유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병원 소아 응급 전문의 7명 중에 2명은 이미 사직했거나 이제 병가를 낼 예정이고요. 또 추가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의료 공백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인근의 뭐 충남대병원과 그 의지대병원도 사정은 비슷한 상황이어서 딱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아과가 이제 필수 의료 과목으로 꼽히지만은 이제 기피과로 워낙 또 낙인 찍히면서 요즘에 전공이 모집하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네, 이달 초 그 대전 충남대병원과 을지대병원에서 이제 내년도 소아과 이제 전공의를 모집을 했는데요. 예. 단 한 명의 지원자도 없었습니다. 충남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정원 4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이제 0명이었고요. 또 그 대전 성모병원과 을지대병원 소아과 그 전공의 지원자도 각각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또 여기에 건양대병원의 경우 그 산부인과 그 정원 2명도 이제 모집을 했는데요. 여기 역시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네.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그러네요. 예. 결국은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자가 없게 되면 결국은 생기는 것은 의료 공백일 것이고 그렇죠. 의료 공백이 생기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시민, 국민 피해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생명권인데 이렇게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그 소아과의 경우 성인에 비해서 그 치료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투입되는 그 인력이 많다고 합니다. 또 반면에 수입은 충분하지 않고 뭐 의료 분장에 휘말리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 환자의 남은 인생에 비례해서 손해액을 이제 그 청구하기 때문에 합의금이나 보상금도 크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응급의료 관련 법령이 더 엄격해져서 의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부모들의 어떤 민원도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건 역시 그 기피 그 요인의 하나로 좀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소아과 진료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과에 비해서 좀 진료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렇죠. 어린아이 또 시간도 상대방이니까. 많이 또 투입이 되고 또 산부인과는 워낙 또 의료 수가가 그렇죠. 낮기 때문에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몸이 뭐 시간을 가려서 야, 너 평일 낮에만 아파. 그럴 수는 이렇게는 없잖아요. 할 수 그렇게 없잖아요. 할 수는 분명히 뭐 없겠죠. 늦은 밤이나 휴일에도 아플 수가 맞습니다. 있는데 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더 걱정이 좀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필수 의료 인력 분야 붕괴를 막고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시급하게 그리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강은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PD가 다각도로 들여다보는 코너 PD가 간다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2014년도였죠. 네. 밀양의 송전탑 사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예, 그럼요. 그게 연일 또 뉴스로 보도가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수도권에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농촌의 지역민들이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였는데요. 어떻게 된 것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네. 전국 곳곳에서 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강원도, 부산 등 전국에서 정말 이 송전탑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한전 또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 지역도 서천과 당진에서 이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국내 화력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위치한 충남.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옮기기 위해 설치된 송전탑 수만 해도 4,164기인데요. 바로 충남이 송전탑 공화국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도시를 밝히는 휘황찬란한 조명. 그 뒤엔 고압 송전선이 관통하는 지역 곳곳의 전류가 눈물을 타고 흐릅니다. 지난 2014년 6월 벌어진 밀양 송전탑 사태. 행정 대집행이란 명분을 내세운 관계자들과 송전탑 반대를 외치며 저항하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습니다. 견디다 못한 주민이 극단적 선택을 한 만큼 상황이 심각했지만 결국 이곳엔 69개의 초고압 송전탑이 들어섰고 붕괴된 마을 공동체는 아직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밀양 사태와 같은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걸 보면은 가슴이 답답하고 죽을 지경이지.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들이 농사를 짓는 논으로 저게 지금 선로가 가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뭐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기 전기가 안 갔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저기다 지금 전기선을 넣는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밑에서 우리들이 농사를 짓고 살 수가 있나? 서천의 미항, 홍원항 인근에 자리한 홍원마을 한가운데를 15만 4천 볼트 송전선이 가로지릅니다. 바로 서천 화력발전소에서 출발한 송전선입니다. 송전탑 가까이에 위치한 만큼 주민들의 고통이 상당했는데요. 송전탑 밑에 자리한 주택은 송전탑과의 거리가 불과 30걸음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막 잉잉잉 소리나고 집 다 부서진다게 그나마 진짜로. 근데 항시 불안하지. 바람 불으면 불안. 동네 사람이 막 뭐 어쩌다고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도 뭔 일 있나. 초탑 때문에 그러나 불안. 뭐 이거 다 불안이야 진짜. 거대한 철탑 밑에서 주민들은 본인들이 선택하지도 않은 불편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위압적인 시설물을 같이 계속 눈앞에서 지켜보고 또 그 야간에 소음 소리까지 이제 참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송전탑의 존재야말로 정말 이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 정말 이거를 꼭 안 보고 싶고 안 듣고 싶고 뭔가 이런 선택권이 있어야 될 텐데 주민들이 이제 유감스럽게도 그러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송전탑이 들어선 이후 마을 주민들의 건강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송전선로가 마을을 관통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이하게 이 마을만 피해자가 많아요. 사망자라든가 현재 투병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많이 벗어나지 않은 마을에 비해서도 특혜가 더 많다는 거죠.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주민들, 서둘러 대책위를 구성하고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망자는 붉은색, 현재 투병 중인 주민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겁니다.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 아픈 가족들 때문에 시름이 깊은 주민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요 주위에 보면 다 암 환자들이야. 암 환자가 많고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아파. 그래서 여기서 젊은 애들은 거의 나가요. 우리 집도 환자가 지금 몇이요. 우리 손자도 그렇지, 우리 아들도 그렇지. 저 그렇지요. 올 봄에도 우리 집 신랑 뇌경색으로 쓰러졌지.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런 걸 몰랐어요. 홍원마을에서 측정된 전자파 수치는 60에서 70밀리가우스. 한전이 근거로 삼는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인 833밀리가우스보다는 적지만
국제보건기구 WHO가 전자파를 바람 가능 물질로 지정하면서 기준으로 삼은 수치 4밀리가우스보다는 15배 이상 높습니다. 전자파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지 않지만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는 여전한데요. 당장의 어떤 과학적인 증거는 차치하더라도 정신건강적인 문제들, 불편한 증상이나 이런 불편한 여러 가지 내용들, 이거는 관련성이 당연히 있죠. 현재 시점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뭔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진시 삽교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소들섬. 이곳은 겨울철 철새 도래지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의 터전입니다. 청동오리라든지 뭐 큰기러기, 그다음에 쇠기러기, 그다음에 흰빵 금동오리 이런 그 오리 기러기가 대체로 이제 많이 없고요. 겨울철에는. 그리고 이제 봄 가을에는 좀 이동 시기에는 이제 그 멸종 위기 종인 그 저새 이제 이런 친구들이 거기를 많이 찾아옵니다. 가창오리 군무를 볼 수 있는 명소이기도 한 소들섬은 2022년 1월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데요.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들섬 중앙에 송전탑이 세워지고 말았습니다. 겨울이 돼 삽교호로 날아든 철새들. 철탑에 부딪히는 충돌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죽은 새들을 많이 보세요? 많이 보죠. 많이 죽어요. 그전에는 이 철탑이랑 철로선이 없을 때는 죽은 적이 없어요. 새들이. 그랬는데 이 철로가 생기면서 죽은 게 굉장히 많아요. 죽은 새들이. 마을 주민들은 죽은 새들을 충남 야생동물센터에 의뢰해 원인을 알아봤는데요. 사인을 전선과의 충돌에 의한 골절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새들이 다니던 이제 그 날아다니던 그 공간에 이제 인공 구조물이 들어섰을 때는 이제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제일 위에 이렇게 쇠로 된 이렇게 와이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거기에 새들이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더 가늘고 골절이 일어나거나 목이 부러지거나 그렇게 되죠. 한전은 당진과 아산을 잇는 총 길이 35.6km의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강면에 들어설 6개의 송전탑 중 주민들은 소들섬 구간만이라도 송전선로를 지중화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한전은 소들섬과 그 일원에 송전탑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 호수를 지켜달라, 살새를 지켜달라. 지중화만 그 제주도에 그 먼 거리도 다 수중 케이블로 가는데 요 3km가 안 돼가지고 이 철탑이로 인해서 충돌하게 새를 다 죽게 만드냐. 혐오감과 내가 지금 70 거의 다 되도록 이렇게 하면서 정말 환경을 알게 됐는데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지킨 게 뭐가 있는가 이거를 해서 이거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주민들은 송전탑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또 삽교를 찾은 철새들도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게 오래된 갈등이지만 해결이 쉽지만은 않은 문제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홍익대학교 전기공학과 전영환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실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건강권도 문제될 것 같고 재산권도 문제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직접 그 피부에 와닿는 거는 재산권의 침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송전선 아래에 부동산 값이 이제 하락을 하고 또 송전선 아래에 있는 그래서 땅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려고 해도 거절되었다 하는 이런 권리 행사도 많이 제한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도 지금 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재산권의 침해가 지금 제일 이제 직접적으로 와닿는 문제죠. 또 건강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지금 역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보고되고 있는 것은 소아백혈병이 이제 증가를 했다까지는 이제 역학적으로 학술적으로도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이제 주민들이 느끼는 그 실제로 데이터상 체험하는 그 피해하고 이제 역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조금 논란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송전선 그 부근에 그 암이 이제 증가를 했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느끼는 것도 있고 또 가축 사산율도 증가하고 하는 그런 이제 주민들이 보는 데이터가 가축 피해도 있겠군요.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그게 규명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라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산권도 피해를 보고 그러니까요. 예, 그만큼 이제 뭐 대출도 함부로 받지 못할 맞아요. 만큼 이제 권리 행사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하니까 사실 누가 우리 지역에 내 집 주변에 이게 들어오는 걸 반기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그 송전탑 입지 선정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먼저 수급 계획에서 이제 그 국가의 그 전력 공급을 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한 15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우리 전기 수요가 증가를 하면은 발전량이 얼마가 더 필요한지를 결정을 하고 그 필요한 발전량만큼 이제 그 발전소 건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발전소 입지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한전이 그 발전소 입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송전선 건설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네.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충남의 당진, 서천에서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갈등도 발생하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실은 전국 곳곳에서 계속돼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 어떨까요? 지금 이제 특히 그 충남 같은 경우는 이제 당진, 보령, 태안, 뭐 석탄 발전소가 이제 집중돼 있으니까 송전선도 집중적으로 건설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송전선 문제가 특히 이제 많이 그 제기가 되고 있는 지역이고, 전국적으로는 많죠. 뭐 우리 옛날에 기억을 하고 있는 밀양 사태. 송전탑. 지금 현재 진행형인 그 동해안부터 이제 싱가평까지 지금 송전선 건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문제가 많고 또 매스컴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인천에서 광명까지 또 송전선 건설하는 문제, 결국 이제 지중하로 지금 건설을 하고 있고요. 또 부산에도 이제 그런 또 문제가 있고.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닌 것이 없네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는 이제 전기가 필요하면은 이제 다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송전선이 건설되면 다 좋아했죠.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오니까.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전기가 이제 일상생활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이제 불편해지기 오히려.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이제 우리 재생에너지로 지금 우리 그 지금까지의 전원을 바꾸게 되면은 예. 입지가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송전선 건설의 요구는 훨씬 많아지는 그런 상황에 이제 지금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송전선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더더욱 중요한 문제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송전탑 갈등의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의 전기 부족분을 지역에서 갖다가 그렇죠. 쓰는 맞습니다. 배달에 쓰는 이런 그 전력 수급 구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 우리 수도권에서 쓰는 전기가 전국의 평균 한 40% 가까이 되고요. 많을 때는 45% 정도까지도 올라갑니다.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그 거의 절반을 다 쓰네요. 다르니까 그렇죠. 이제 절반 가까이 쓰는데. 더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쓰는 전기 양이 너무 많다는 데 또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단위 면적당 우리 발전소 양, 단위 면적당 송전선 길이 이러면은 세계 최고 수준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요금이 싸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도 우리나라에 많고, 그래서 전기를 많이 쓰면서도 그 전기를 또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또 송전선도 많이 건설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결국은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서 소비하면서 생기는 소위 말하는 에너지 역전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실은 사업 추진 시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부분이 우리 논의의 초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울 사람들만 위해서, 도시 사람들만 위해서 이 전기를 만들잖아요. 우리네들도 쓰고 살지만 서울에 가봐요. 우리네들 가보면 화찬란해요. 참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전기불로. 우리네들은 그게 억울한 거지. 즐기도 못하면서 왜 시골 사람들이 그 농사를 짓고 해서 하는데 왜 그걸 다 부담을 해야 하는지 저도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국내 화력발전소 절반 이상이 위치한 충남은 다수의 발전 시설을 보유한 지역인데요. 그러나 충남에서 생산된 전력 중 47%만 지역 내에서 사용됐고 절반 이상은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보내졌습니다. 전력 생산과 소비에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지점인데요. 전에는 국가의 에너지 계획 정책에 의해서
모든 발전소들이 지역 지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남을 중심으로 하는 핵발전소, 그다음에 전라도 쪽에 핵발전소, 충남의 석탄화력 발전소, 전력을 생산해서 수도권으로 가져가겠다는 정책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그 속에서 지역민들은 앞으로도 더 계속 피해를 받을 것이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발전소에서 생산돼 송전선로를 타고 각 가정으로 보내집니다. 송전선을 연결하는 방식은 철탑을 세우는 가공 송전선로와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 송전선로 방식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주민 피해가 적은 지중화 방식이 대안이지만 지역은 이 또한 차별받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의 지중화 비율을 보면 서울 약 89%, 인천 73%인데 반해 당진시는 0.73%밖에 되지 않습니다. 철탑으로 가는 경우에 훨씬 이제 지중화보다 비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한전 입장에서는 지중화를 최소화시키고 가급적 철탑으로 가려고 하는 게 한전이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당연히 도시 지역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지중화가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고, 반면에 이제 인구가 드문 농촌 지역, 그다음에 논밭 이런 데가 많은 데는 한전 입장에서는 최대한 철탑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중화 비율이 굉장히 낮은 거고. 서천 홍원마을 주민들 역시 고압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요구하는 한편 피해 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발전소가 원인이 다 없어지면 좋겠지만 이거는 뭐 쉽게 될 수 있는 일 아니고, 홍원 마을에 관통한 송전선로라도 여기 칠도부지가 있으니까 여기를 이용해서 지중화를 좀 해달라. 홍원마을 주민들의 지중화 요구에 대해 한전과 서천군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는 약 24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데요. 지자체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전이나 발전사에서 이 사업비를 100% 부담할 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한전과 이제 중부발전에서는 이제 법령과 타시군 사례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50%는 지자체에서 이제 부담할 것을 이제 고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협의 과정에 있어 한전의 비민주적인 절차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당진의 경우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이유로 환경 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강행했고, 당진시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후에도 철탑을 세웠는데요. 가만히 있는 게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몸으로 뛰어들어갔죠. 멈춰달라고. 생명을 그렇게 폐하순하는데 가만히 있을 농민이 있나? 사람이 죽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벼가 죽어가는 게. 격렬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송전탑은 꽂혔지만 주민들은 철거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지자체는 어떤 입장일까요? 발전소를 건설하던 송전소를 건설하던 전환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럼 100% 국가 사업이고 시군 내지는 지역에서 권리 권한을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없습니다. 순천시의 경우 지난 2017년 한전과 협의해 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고압 송전탑 34기를 철거하고 지중화 작업을 이뤄내기도 했는데요. 전례가 있기에 당진 주민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근 설치된 송전탑에 대한 단기적인 철거는 현실상 어려움에 따라서 당진시는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습지 조성 등 야생생물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지역 주민과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비용 부담으로 지중화가 어렵다는 한전은 최근 강원도에서 새로운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지역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한전의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지난 4년간 전국 시도별 전력 자급률을 보면 서울은 6.8%인 반면 충남의 자급률은 234%에 달합니다. 서울의 전기 부족분을 지역에 의존하는 건데요. 이 구조를 바꿀 대책은 없을까요? 근본적인 대책은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겁니다. 지역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 지역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래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 방안의 하나로 저희는 에너지 자립률과 연동된 전기요금 하자. 에너지 자립률이 낮은 지역은 전기요금을 좀 더 올려서, 전기요금을 올리면 그만큼 전기 소비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자기 지역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거다. 추운 겨울이면 지역을 찾는 철새를 위해 당진 고대중 학생들과 우강면 주민들이 나서 철새 먹이 나누기 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저 철탑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느꼈고, 앞으로 저 철탑이 지중화돼가지고 이 지역의 수많은 철새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과 같이 지역 주민들은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국에서 송전선로가 설치되는 것을 보면은 지중화로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주민들이 요구대로 지중화가 어려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경비 비용인가요? 비용입니다. 예, 우선 평균적으로 한 10배 정도 더 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지중화를 하면은 많은 문제가 해결되죠. 우선 경감 문제라든지 뭐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만 지중화를 하더라도 또 깊이 묻어야죠. 보이지 않는다고 이 전자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차폐도 또 잘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잘 써야 되는데 또 단점들이 이제 지중으로 가 있으면은 이게 고장이 나면은 검출하기가 힘들고 또 이게 복구하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리죠. 그래서 뭐 항상 그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따르는데 이제 그런 문제까지 같이 이제 그 고려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한편 한전 측은 이제 주민 송전설비 주변법 개정과 그리고 HVDC 기술로 이 난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맞아요. 모양인데요. 예. 먼저 그 송전설비 주변법 개정은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의 보상 범위를 넓힌 거죠.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송전선이 설치되는 순간에 재산권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송전선 주변의 주민들을 위해서 본인들의 땅과 건물을 사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거 환경이 아무래도 열악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열악해진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을 달라라고 이 두 가지 권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법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진일보한 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한전은 HVDC, 이게 이제 초고압 직류 송전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으로 송전선로를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는데요. HVDC 방식은 기존의 방식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 교수님? 기존의 송전선은 그냥 선만 있으면 전기가 흐르는 그런 시스템이라면은 HVDC는 전력용 반도체를 이용을 해서 AC 시스템을 DC로 변환을 하고, 그래서 송전을 해서 다시 DC를 AC로 변환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기계를 쓴다.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 HVDC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케이블을 통해서 해상으로도 수송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게 이제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정부에서 발표한 그 교통혁신 정책을 보면은 HVDC를 가지고 이제 서해안 쪽을 갖다 통과해서 이제 건설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육지에서 송전망을 건설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 한숨씩 내놓은 그런 계획으로는 받아들여지지만 사실 HVDC 단점을 간과를 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일까요? 지금 안정성 문제죠. 안전성. 이번에 그 수도권 지역에서 이제 정전 사고가 났는데 그 원인을 보면은 고덕 변전소에 있는 변환소에 있는 그 차단기가 이제 그
고장이 나죠. 절연 파괴가 일어나서 이제 고장이 났는데 그 고덕 변전소가 HVDC 변환하는 변환소예요. 그런데 그 변환소에 있는 설비가 유독 고장률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인과관계가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네요. 그 데이터상으로 유의미하죠. 그게 왜냐하면 최근 10년 동안에 설치된 130개 이상의 차단기 중에 4개가 고장이 났었는데 그 중에 2개가 변환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의미 이제 한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 그 HVDC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해외 학회에서는 많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군요.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그러니까요. 문제, 새로 발생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HVDC가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는 이런 시스템에서 과연 계속 그 서스테이너블 그러니까는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것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아까 뭐 인터뷰에 나왔었지만 사실 지역 주민과 한전 간의 막 갈등이 커졌을 때 이 송전 선로 사업의 경우에는 승인 기관의 장이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이다 보니까 이 충남도와 지자체는 뭐 이것을 좀 규제할 권한이 아예 없어서 대처가 좀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요. 네. 그 전원개발 촉진법을 보잖아요. 실시계획뿐만 아니라 변경계획까지도 또 장관 승인이 되어 있고 네. 우리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는 실은 협의의 주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근본적으로는 일정 기간 30일인가요? 협의 기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협의가 완료된 거로 의제 처리가 돼요. 네.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예, 지금 송전선이라고 그러면은 사실 전국을 봐서 가장 그 합리적인 그 최적의 그 루트를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자체마다 이게 계획을 세우는 게 전체에서 보면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일본의 그 풍력 산업 협회장님이 한국 오셔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일본은 지금 전력 회사가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를 건설하면서 송전망 건설 계획을 하려고 하니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회사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영국 같은 경우는 이게 홀리스틱 어프로치라 해가지고 이 송전선뿐만 아니고 발전, 소비지까지 전부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는 그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우리 송전선 문제하고 지금부터 에너지 전환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면서 좀 더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걸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뭔가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움이 있네요. 네. 그동안 이 송전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그렇죠. 교수님 혹시 올해 바뀐 법들이 있을까요? 송전탑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아마도 입지를 어디다 선정할 것인가가 네.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입지 선정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좀 더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정법에서는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되 주민 대표, 지역 언론 이런 분들이 전문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법에 명문화가 된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아까 말씀했듯이 전력의 생산지와 소비지가 다르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에너지 사용량 중에서 일정 사용량만큼은 최소한도 일정 사용량은 소비하는 지역에서 생산하게 하자. 이런 법이 나와 있죠. 또 하나는 지역별로 전기 요금을 좀 차등화시켜서 뭔가 형평성을 기해보자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지금 개정안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지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 주민 대표가 또 들어갈 수 그렇죠. 있고 또 전기 요금을 아무래도 이제 좀 차별화하다 보면 차등화하고 또 소비지에서도 생산을 좀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된다. 여러 가지 좀 균형을 좀 맞추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자, 이제 오랜 논의 끝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 자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교수님의 우선 그 분산 전원 촉진법에 이제 대해서 좀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전원은 분산을 하는데 소비지가 지금 집중돼 있는 이 문제를 수도권을 집중돼 있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전원을 분산하더라도 모아서 다시 수도권으로 보내야 돼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분산을 하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생산뿐만 아니고 소비까지 같이 가지 않으면은 그럼 지역에도 뭐 공장이라든가 산업단지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은 지역별 요금제가 이제 나오는 이유가 이게 만드는 쪽에서 쓰면은 뭐 요금을 싸게 해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서울에서 이제 그 공장을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거리 송전을 통해 가지고 전력을 공급을 받으면은 당연히 비싼 요금을 내야 되는 거고 이런 그 시장 체제가 이제 확립이 되어야 이 지금 뭐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이 유의미한 특별법이 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송전선 건설의 수요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그래도 지금 있는 수요를 또 공급을 하기 위해서 또 송전선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가더라도 송전선 건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 없이 그냥 수도권으로 송전선 건설만 하겠다고 해가지고는 지금 그 소기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은 수도권 쪽에 송전선을 아무리 송전법 그 촉진법에 갖고 보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미 주거 지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을 송전선을 더 이상 건설하는 건 사실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 특별 그 분산전은 하고 같이 이게 연계돼서 가지 않아요. 그럼 하나 쉽게 예를 들면 교수님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로컬 푸드라고 하잖아요.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채소라든가 그죠? 농산물은 그 지역에 생산하는 것이 먹으면 비용도 저렴하고 가장 신선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전기 말고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화면에 나왔지만 소들섬을 찾아온 그 야생 생물들을 보호하고요. 또 지역 주민들의 아까 눈물 보셨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얼마나 마음이 관광권, 아픕니까? 이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그 행정이라든지 각 또 지역 사회라든지 또 주민들이 또 사업 당사자가 막 머리를 한데 모아서 어떤 현명한 해법을 좀 찾아야 할 텐데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 끝으로 간단하게 하신다면요. 네, 이제 우리 탄소 중립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건설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송전망 문제도 사실 엄청나게 많이 건설이 돼야 되는 그게 수도권을 가지 않더라도 지역 간 융통을 위해서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옛날에는 발전소 건설하면은 송전선 건설하고 또 건설하면 건설하고 이렇게 우리가 개발 시대는 달려왔지만 지금은 이제는 그 2050년을 바라보고 우리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를 갖다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렇게 못한다면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국이 올해 올 초에 에너지 안보 및 탄소 중립 부를 만들었어요. 그만큼 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도 이 에너지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막 일자리가 막 중요하니까 막 각 시청이나 정부에서 일자리과 이런 거 신설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도 아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냥 맞습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참 와닿네요. 네. 자, 지금까지 오늘 스튜디오에는 홍익대학교 전영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의 이슈부터 송전탑 갈등 문제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손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실은 영상에 나온 것과 같이 우리 송전탑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근심, 슬픈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척 아쉬웠습니다. 안타깝고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사의 오늘 우리는요 지역의 이슈를 심층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